오늘 거 합시다. 여러분 이제 10월 초까지 한 6주, 7주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시험 범위 한 3주, 4주 정도만에 좀 빠르게 빼고요. 진도를 빠르게 빼고 문제풀이 시간 좀 확보하고 아마 여러분 시험 범위는 이제 지구과학 쪽하고 저 화학 쪽이 나올 거예요. 맨날 늦어. 자기 화학 쪽하고 지구과학, 생명과학 조금 겹쳐서 나올 텐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화학 파트에만 조금 몰입해서 하는데 변별력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생지 쪽이 난이도가 생각보다 쉬워서 좀 암기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경우들 많거든. 그래서 은근히 2학기 중간고사 때 화학보다 생지 쪽이 오답률도 꽤 높은 편이야. 둘이 사실 비슷해요. 난이도 보면 그게 안 되는데 당연히 화학 쪽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좀 디테일을 못 챙겨가지고 또 암기가 좀 덜 돼가지고 생지 쪽에서 오답 안 나오는 것을 좀 첫 번째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계산하고 고난도 문제 풀고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암기하는 걸 목표로 가져갑니다. 오늘은 일단 화석에 대한 이야기. 화석이 대체 무엇인가? 저희는 생명체가 있을 때 이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어떤 뼈 이런 것만 화석이 아니다. 자, 이때 화석이 잘 생성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개체 수가 일단 많아야 됩니다. 생명체가 죽는다고 해서 다 화석이 되는 건 아니야. 확률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 수가 많아야 됩니다. 또 단단한 부위가 있는 게 유리합니다. 꼭 무조건 막 단단한 뼈가 있어야만 만들어진다는 건 아닌데 이게 있으면 만들어지기 좀 유리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죽고 나서 빠르게 매몰돼야 돼요. 우리 지표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형태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메모리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요게 다른 폐점물에 덮여서요. 좀 보존이 되어야 돼요.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되고 막 흙이나 이런 걸로 잘 덮여져 있어야 돼. 그래서 주로 암석으로 보자면요. 퇴적암에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암석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화성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 또 이제 깊은 곳에서 압력 같은 걸 받아서 만들어진 변성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부에 의해서 이제 변화할 확률이 높으니까 얌전히 쌓여있는 퇴적암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화석이 더 생성이 잘 됩니다. 이제 이 화석을 두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표준화석. 이 표준화석은 언제 쓰이냐면요. 시기를 유추하는 거예요. 이 지층의 시기가 언제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기를 유추해줍니다. 뭐 공룡 화석 보면 여기 중생되었구나, 쥐락이야, 백악기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표준화석으로 쓰이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은요. 생존하는 기간이 짧아야 돼. 이 종이 생존하는 기간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 이게 아니고요. 짧은 시대를 살았어요. 짧은 시대를. 이 종이요, 종이. 자, 그리고 좀 범지구적으로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서식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표준화석으로 쓰는 데 유리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공룡이 만약 한반도만 살았어. 그럼 한반도 기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미국은 연구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넓게 살아있는 놈이 이 데이터로 쓰기에 좋다는 겁니다. 화석 자체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도 알아야 되지만 결국 화석은요 우리가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표준화석 예시는 이따가 다 할 거고요. 시상화석 정리할 겁니다. 시상화석. 자, 시상화석은 당시에 환경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바다였구나, 육지였구나, 좀 따뜻했구나, 좀 추웠구나. 당시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럼 시상화석으로 쓰기에 유리하려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이 분류하는 거야. 아, 너는 표준화석으로 쓰자, 너는 신화화석으로 쓰자 이건데 생존 기간이 길면요. 예를 들면 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 그러면 대표적인 시상화석이 고사리가 있는데 고사리는 좀 습한 육지에서 살거든요. 고생대의 습한 육지가 어딘지도 알 수 있고 중생대의 습한 육지가 어딘지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 생존 기간이 길수록 시상화석으로 쓰기에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서식하는 범위는 좁아야 합니다. 고사리는 습한 데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만약 건조한 곳에도 살면은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을 때 이 지층이 퇴적된 곳이 습한 곳인지 건조한 곳인지 구분할 수 없겠죠. 시상화석 예시는요 지금 바로 정리할게요. 자, 우리 두 개는 꼭 외웁시다. 고사리 이건 온난하고 습유난 육지입니다. 자, 그다음 산호. 자, 얘는요 온난하고 얕은 바다예요. 우리 이런 화석들을 토대로 지구 역사를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갑시다. 지질시대로 지질시대 46억년의 지구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구 전체 역사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불러요. 지구 전체 역사입니다. 46억. 자, 이때 보면 여기에 제가 요즘에 46억 년 전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시 지구. 이건 무슨 46억 년 전. 자, 그럼 예로부터 한 40억 년이 흘러야 돼요. 40억 년이 흐르면 대충 여기가 한 5억 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5억 년 전.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묻습니다. 자, 이때까지를 묶어요. 이걸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어여보십시오. 자, 정확히는 5.3억 년 전인데 여러분 정확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정확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생물 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생물 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정확히는 이것보다 살짝 뒤인데 생물 종수가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지구 역사를 나눌 때 나누는 주요 기준이 통합과학이 제일 중요한 건 생물 종수의 큰 변화입니다. 생물 종의 수가 3배 이상 늘어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시기부터 고생대로 분류합니다. 고생대. 자, 고생대는 3억 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2억 년 전이겠죠. 정확히는 2.52억 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2억 년 전. 근데 숫자 외울 필요는 없다고 해서요. 대충 3억 년이다 이렇게 합니다. 5.3억 년이고 여기는 2.52억 년인데 대충 3억 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짧게 0.66억 년까지가 있어. 이게 중생대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와서 더 짧게 여기가 현재가 되면 여기가 신생대가 됩니다. 신생대는 아직 지속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로는 가장 짧은 기간이고요. 숫자 외울 필요 없다고 해서 0.66도 외울 필요 없어요. 신생대 지금까지 6,600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갈수록 짧아졌구나 하시면 됩니다. 갈수록 짧아졌구나. 조금 쉽게 하면 46억에 43, 2, 1 이렇게 외우셔도 돼. 그래서 갈수록 짧아졌구나. 이것만 여기서 갈수록 짧아졌구나. 괜찮습니까? 갈수록 짧아졌구나. 됐나요? 그럼 여기는 왜 나눴나요? 여기랑 여기에 폭발이 한 번 있었어. 멸종이 있었어요. 여기도 멸종이 있었어요. 멸종 이야기는 이따가 이어서 할 건데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있었고요. 중생대에 한 번 더 있었고 고생대에 2번 더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대멸종 시기. 근데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 그리고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이게 3번째 대멸종 이게 5번째 대멸종이거든. 요때는 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큰 대멸종이구나 이 정도 뉘앙스만 가져가면 됩니다.
개별종 관련된 이야기는 이따가 자세히 할 거야. 자, 여기는 생물종 수가 순간적으로 줄었겠죠? 그래서 다른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정확하게 보면 애는 시대예요. 길면 시대입니다. 애가 유독 길어요. 그래서 시대라고 부릅니다. 시대. 그치? 여기 보면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대가 있으면 대 밑에 하위 분류단계에 기가 있거든요. 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 뭐 있어? 기. 지주시대 중에 기. 주라기. 백악기 이런 거 있지. 이건 중생대 기 중에 하나야. 근데 고생대가 시작할 때 있는 기가 있을 거 아니야. 맨 앞쪽에 기. 여기 캄브리아 기거든. 근데 캄브리아보다 이전이다 라고 해서 얘는 선 캄브리아인 거야. 근데 여기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구분 지을 만한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묶여있다. 선 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치? 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있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외워야 되냐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건 5가지 요소야. 이거 5개 못 외우면 진짜 바보. 공짜. 그냥 심플 암기만 하면 돼. 심플 암기만 하면 돼. 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번성한 생물을 봐야 돼. 이 세대에 어떤 생물들이 번성했나? 누가 번성했나? 무슨 중생대 누가 번성했어? 중생대. 그렇지, 공룡이 번성했다. 이거 외우면 된다고. 됐지? 자, 그리고 누가 출현했나? 대체 누가 출현했나? 공룡은 언제 출현했나? 파충류는 언제 출현했나? 거시신물은 언제 출현했나? 이것까지. 자, 그럼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화석은 뭐가 있는가? 됐어요? 화석은 뭐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 화석을 갖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거란 말이야. 화석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당시 기후를 알 수가 있어요. 기후를 알 수가 있어. 아, 여기 좀 차가웠구나. 여기 좀 습했구나. 그럼 기후를 알 수가 있어. 됐나?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화석을 가지고 수력 분포를 유추할 수 있어. 육지와 바다가 어떻게 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 선생님 암기 다음에 그 맨 처음 번성. 뭐가 번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떨어져 있는 대륙 2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바다가 있어요. 여기 바다가 있어요. 좀 큰 바다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여기에 어떤 생물종의 화석이 발견이 돼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생물종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 좀 파고 들어갔더니 한 500m 깊이에 A라고 하는 화석들이 발견이 됐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요, 여기에 A라고 하는 화석들이 발견이 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 해안선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들아, 이거 보고 너네 뭐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500만 년 된 지층이라고 해볼까? 500만 년 전에 육지가 둘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 붙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수력 분포를 추정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됐어요? 화석을 가지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시대별로, 대별로, 시기별로 다 하나씩 따로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이때 누가 번성하고 누가 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금 최초의 시기이거든요. 최초의 시기.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 누구라고 배웠니? 누구라고 배웠어요? 그쵸. 최초의 생명체 남세균이 출현했다. 우리 1학기 때도 등장했죠. 사실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남세균이 진짜 완전 최초의 생명체는 아닙니다. 아닌데 통합과학에서는 남세균을 들고 가는 거야. 요새는 이제 다른 애가 있어. 루카라고 하는 다른 애가 있는데 통합과학에서는 남세균으로 들고 갑니다. 남세균 너무 중요하죠. 일단 여기 좀 끊어서 볼까요? 세균이잖아.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이야. 인간은 세포 크기만 다른데 체구만 다른데 삼촌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은 세포수가 막 90쪽에 100쪽에 이럴 거고, 조금 작은 경우에는 막 60쪽에 50쪽에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십 조 단위를 가져 인간은. 근데 단세포는 뭐야? 개체가 세포 몇 개로 되어 있다고?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다고요? 겁나게 간단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될 수 있니? 조직이 또 모이면 기관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인간은 조직도 갖고 뭣도 가져? 기관도 가지지. 근데 단세포는 그거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진다고. 세포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해되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구조일까? 코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귀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런 기관들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구조. 심지어 여러분 세포 보면요.
자, 이거 세포라고 했을 때, 그 1학기 때 생명 시스템 하면서 여기에 DNA를 보관하고 있는 요 소기관 있잖아. 이거 뭐라고 그래? 핵이라고 그러죠. 핵도 없어요. 정확히는 핵막이 없어요. DNA는 있는데 그냥 DNA가 세포 안에 떠다녀. 그래서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핵 생물이라고 그래요. 자, 세균은 단세포 원핵이구나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원핵이라고 하는 건 핵막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핵이 없겠죠. 신갈풀이야요. 선캄브리아야. 선캄브리아. 선캄브리아.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얘들아. 핵막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진핵생물, 그러니까 핵이 있는 애들이 진핵생물 혹은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주름진 소기관 있었던 거 기억나? 여기 리보솜 박혀있는 이 소기관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세 글자였는데 이름 뭐죠? 염록체. 염록체. 염록체는 그렇게 안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게 염록체고. 이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도 그렇게 아무거나 뱉지 좀 말고 생각해서 뱉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고 이거 골지체 기억나니? 골지체. 그리고 여기에 골지체랑 비슷한데 약간 바깥쪽에 있었던 애들 소체 이런 애들 있지. 근데 이 막의 구성 성분이 핵막의 구성 성분하고요 골지체 막의 구성 성분이 똑같거든? 이거랑 똑같아. 이 막이 이것도 막의 구성 성분이 똑같아요. 그럼 핵막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막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기관이 없어요. 막을 갖춘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다고? 그냥 겁나게 간단하다고요. 최초의 생명체인데 어떻게 복잡할 거냐고. 응? 자, 이런 애들이 출현을 했다. 이게 세균입니다. 세균은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세포 원핵생물. 자, 근데 이때 하필이면 세균 중에서도요 남세균이 얘는 겁나 독특한 세균이에요. 이거 왜 독특합니까? 뭐 합니까? 그렇지. 겁나 독특한 세균이야. 이건 광합성하는 세균. 이게 식물의 시조입니다. 얘가 이제 광합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그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 생명과학 공부하면 광계라고 배울 텐데 광계라고 하는 광합성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요 지금 식물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는 식물 안에 있는 염록체가 가지고 있죠. 지금 광합성 세균이다 보니까 남세균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 광합성하면 산소 농도 어떻게 돼? 줄어요? 광합성을 하는데?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때 대기조성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좀 할 텐데 이때 당시 대기를 보면 대부분 누구냐면 N2랑 CO2 나 뭐 CH4, NH3 이런 애들이거든? 지금이랑 좀 다르죠? 여러분 지금 대기 중에 누가 제일 많습니까? 질소. 그다음 산소. 근데 이때는 산소가 없어. 원래 없었어. 산소가 없었어. 근데 남세균이 오니까 대기 중에 점차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O2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근데 O2가 재밌는 게 얘가 자외선을 갖게 되면 O3로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O3는 O2보다 자외선 흡수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오존이 몰려있는 걸 오존층이라고 부르지. 그럼 오존층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자외선을 차단하죠. 됐나? 자외선을 차단한단 말이야. 근데 이 이전의 상황에 O2가 없으니까 오존층도 없었을 거라고. 근데 자외선 차단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생물이 이때 당시에 생물 구조 복잡했어? 간단했어? 간단했죠.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자외선 맞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왜? 피부세포가 죽어요. 피부세포 재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피부가 늙는 거야. 너네 때는 티 안 나. 그래서 선크림 발라야 돼. 나이 들면 빨리 늙어 피부가.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잘 안 받아.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애네 입장에서는 세균은 세포 하나란 말이야. 그럼 그 세포가 죽으면은 우리는 피부세포 죽었다고 내가 죽진 않잖아. 얘네는 몸이 죽는 구조죠. 개체가 죽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육지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드디어 누가 출현했냐면 광합성 세균이 출현해가지고 O2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 그럼 O2를 갖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지겠니? 오존. 그렇지, 오존층이 형성. 오존층이 형성된단 말이야. 오존층이 형성되면 아마 육상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는 거야. 이게 남세균의 업적이에요. 엄청나죠. 남세균 없었으면 우리 육지로 못 나왔을 겁니다. 모든 생물들은. 네, 오존층이 자외선 차단하니까 이게 진짜 허접한 낚시로 적외선 차단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신경 쓰시고 됐나? 자, 그러면 이 중에
남세균만 출현하고 끝인가? 아니요. 후기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자,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다세포 생물들이 있어요. 드디어 세포의 수를 좀 늘렸어요. 후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네. 됐나? 우리 좀 잘 봐야 되는 게 봐봐. 남세균이 출현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25억 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25억 년 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정확히는 몰라. 25억에서 한 30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전쯤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세균이 출현했단 말이야. 이쯤에서. 됐나?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출현했대?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대. 그럼 남세균이 갑자기 아씨 세포 하나면은 좀 허전하니까 둘로 늘려볼까?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남세균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야. 얘네가 뭐 어떻게 증식을 하냐면 세균들은 자기 몸을 반으로 잘라요. 그럼 이걸 둘로 나눠. 그럼 이게 새로운 세균이고 이게 새로운 세균이야. 이걸 이분법이라 그래. 인간도 해요. 인간 체세포 분야라고 똑같아. 근데 우리가 체세포 분야라면 여기 숫자 늘어나잖아. 세포수. 아이고 우리 딸 하진 않잖아. A 땅에서 이게 우리 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생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짓거리를 남세균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많은 이런 남세균들이요 막 이 짓거리를 했을 거라고.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돌연변이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덜 잘려. 이게 이렇게 딱 잘려야 되잖아. 그냥 덜 잘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봐라. 여기 세포 하나죠. 세포 2죠. 세포 2지. 근데 이게 안 잘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인 거야. 이게 개체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는 하나인데 세포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이런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면 개체 안에 세포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이게 다세포 생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이겠냐. 보통 덜 잘렸으면 이상하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심지어 살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자손들 중에서 이걸 더 많이 해서 세포수를 더 늘린 애들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어때야 돼요? 충분히 많이 필요하겠지. 이런 우연이 지속되려면. 우리 오늘 뒤편에 진화 이야기 할 건데 놀랍게도 진화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우연이에요. 우연이야.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에서 지금 딱 자리 잡은 정설이에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이런 애가 생겼고 살아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도 이런 구조를 띠게 됐다 이거거든. 그럼 이런 우연이 누적되려고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냐면 한 5억 년이 필요해요. 이쯤에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이런 우연들이 누적돼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돼요. 자, 이걸 기준으로 또 시기를 나누는 것도 있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안 합니다. 종종 학교에서 할 때도 있는데 혹시 하면 이야기하시고. 후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그러니까 교재에 이것만 강조되어 있거든. 보통 성캄브리아 시대면 단세포구나 이것만 하는데 아니요. 다세포도 출현은 했습니다. 됐나? 다만 다세포긴 하지만 인간처럼 복잡한 구조의 다세포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막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단순히 세포수만 좀 많았을 것이다. 됐죠? 이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때 남세균이 광합성 해가지고 뭐 만들었다고 해서? 오존층. 그럼 어디로 간다고? 육상으로 진출해요. 그럼 다세포 생물이 육상으로 간 애가 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 남세균 입장에서 꼴랑 해봐야 세균이란 말이야. 광합성 해봤자 산소 많이 만들어내겠니? 세포가 하나인데? 아니. 얼마 못 만들어내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요. 산소 농도가 충분히 누적되고 오존 농도가 충분히 누적될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게 어느 정도냐면 20억 년이야.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생대 촉이 있죠. 여기서 육상 진출한 거야. 여기가 육상 진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육상으로 진출했다고 한 게 아니라 육상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나간 게 아닙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광합성을 쭉 해가지고 고생대 초기 정도에 나갑니다. 고생대 빵 하고 나간 것도 아니야. 고생대 하고도 한 1억 년 더 있어야 돼. 한 1억 년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최초로 육상 진출한 거는 한 4억 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그 중에 남세균이 출현한 건 25억 년. 대충 절반은
빈 시기였어. 공백의 시기. 지구 역사상. 그리고 거기서 육상으로 진출한 건 또 20억 년 뒤야. 46억 년 중에서, 그러니까 42억 년이 아니고 4억 년쯤에 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물이 육지로 나간 건 지구 역사의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주의해야 돼. 얘네 다 어디에 살던 다세포? 바다에 살던 다세포. 육상 진출 안 했다. 육상 진출 안 했다. 당연히 바다입니다. 그럼 이 증거가 있어야겠네. 요것에 대한 화석들이 있어야겠네. 뭔 화석이 있는가? 남세균 있다며. 그럼 남세균 화석 있어야지. 자, 어떤 화석이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조금 복잡한 이름을 가진 화석이 있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이거는 남세균 화석이에요. 이건 남세균의 화석입니다. 남세균의 화석. 이거 외워야 돼요. 네. 자, 제가 칠판에 써드린 건 다 외우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출제 비중 높고요. 여기 파트는 진짜 지역적인 것까지 하나도 틀리면 안 돼서 단순 암기 파트라서요. 칠판에 있는 건 다 외운다는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상하죠. 세균인데 뭔 놈의 화석이냐라는 거야. 크기가 어떨 텐데. 매우 작은데 생김새 보면 어떻게 생기냐. 교재랑 좀 다르게 나오는데 생김새가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넓적한 자갈들처럼 보이고요. 호주의 이 갯벌 지형 같은 데 가면 보이는데 요렇게 돼 있어서 조금 자라가지고 버섯처럼 자라기도 하고 나무처럼 자라기도 해. 이게 이상하지. 뭔 세균이 갑자기 버섯처럼 자라고. 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세균 숫자가 겁나 많아야 돼요. 겁나 많아야 돼. 근데 그러면 세균 층이 이렇게 쌓이겠지. 그럼 걔네가 뭐 하냐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분비해요. 그럼 애가 바다 밑바닥이 이렇게 내려와서 점액질이 분비가 되면 밑에 있는 흙이랑 엉겨붙어. 그 층이 하나 만들어져. 그렇게 층이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균 사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 진흙이나 그런 이 토양 성분들이 같이 낑겨져 있는 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남세균 화석. 자, 그다음 그럼 다세포 생물 화석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호주에 에디아카라라는 지방에 가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이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얘는요 다세포 생물의 화석입니다.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야. 이따가 우리 교재 그리면서 좀 볼 텐데 얘네가 다세포라고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자막 만들어진 다세포. 그러니까 다세포 중에는 좀 간단한 구조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단단한 부위 이런 게 거의 없단 말이야. 거의 없어요. 뭐 산호조상벌 되는 애들 막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동물들도 있는데 당연히 척추 같은 건 없습니다. 뼈가 없어요. 그래서 N의 유해 화석이 발견되는 건 아니고 N의 흔적 화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파리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닥에 찍혀.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돼. 그러니까 바닥에 어떤 무늬 같은 게 발견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화석으로 보입니다. 우리 완전 기출비 교재에 보면 에디아카 동물군 화석이 또 한 종의 화석이 아니다 보니까 그림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교재 7쪽 보시면 7쪽에 바 그림 보시면 돼요. 7쪽에 바 그림. 뭐 둘 다 챙겼어요. 사야 돼요. 사람 멋있네. 사야 돼요. 가만히 보면 너도 없어요. 안 가져왔어. 뒤에 한번 봐. 다만 한번 봐.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 그래서 바그림에 뭔가 바닥에 찍힌 듯한 무늬 보여? 찍힌 듯한 무늬? 여기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 개 했다, 그죠? 화석했고 기후나 수력 분포해야 돼. 자,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때 살았던 애들은 개체 수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당연히 적었죠. 인자막 탄생했는데 뭔 개체 수를 불려? 자, 그리고요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복잡한 기관 같은 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부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뼈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석의 숫자가 어땠을까? 적었겠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 화석이 잘 만들어지려면 저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석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적어. 너무 적어. 됐을까?
그러니까 얘는 화석을 갖고 우리가 기후, 수륙분포를 연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후나 수륙분포의 연구가 유추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관불의 시대에는 과거에 대해서 정보가 많지가 않다. 정보가 많지가 않다. 머릿속에 바다에 되게 간단한 애들이 살았구나. 간세포도 있고 단세포도 있구나. 간세포 중에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은 좀 독특하게 오존층 형성에 관여했구나. 육지로 아직 나가지 못했구나. 됐니? 자,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다세포 생물들 중에서 세포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 단세포의 다세포가 되면서 늘어났다라고 했어. 그럼 세포 수가 늘게 되면 여기 조직을 만들 수가 있잖아. 세포 수가 느니까 많은 조직을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조직을 누구는 턱으로 만드는 거야. 턱 조직. 누구는 뇌 조직. 누구는 심장 조직. 이렇게 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간 거야. 여러분 의도를 갖고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히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진 생물들이 있고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진 생물들도 있고 막 이랬다고. 근데 그 중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어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어류 다세포인데요. 얘네가 뭐 할 수가 있냐? 아가미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요, 호흡할 수 있는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는 어떤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막 꼬리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죠. 움직임이 좀 잘 돼.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돼. 요런 애들이 탄생하면서 고생대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막 뼈 있는 어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냐? 막 오징어이라는 애들. 큰 오징어. 그래서 막 크기가 3m 막 이렇게 됐던 겁나 큰 오징어들. 요런 애들도 막 나오고 다양한 생물종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갑자기 보니까요, 한 5억 년 전쯤에 지층에서부터 갑자기 많은 생물종들이 우후죽순 발견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여기부터는 성칸브리아 시대를 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고생대를 봐야 되겠구나. 고생대 맨 앞에 기가 캄브리아 기라고 했죠. 이 사건은 이제 캄브리아기 대폭발 사건이라고 그래. 터졌다가 아니라 생물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생대로 좀 따로 분류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름이. 자, 그래서 고생대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번성한 생물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어류가 출현했고요. 출현하고 번성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척추동물의 출현 시기이기도 해요. 어류뼈 있죠, 척추뼈. 자, 근데 얘네가요, 진짜 너무 설치고 다니기가 좋았어. 얘네가 바닷속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았어요. 왜가? 포식자. 그렇지, 포식자가 없거든. 포식자뿐만 아니라 경쟁자도 없거든요. 왜 이전에는 거의 생물종이 없던 해봐야 해파리 조상벌 되는 애들, 뼈도 없고, 그러니까 애가 내 경쟁 상대도 아니야. 포식자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얘네가 미친 듯이 새끼를 낳기 시작해. 엄청나게 새끼를 낳기 시작해.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새끼를 많이 낳게 되면 새끼들마다 가진 특성이 어때? 다르죠. 서로 다르지.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이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다양한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물고기가 있을 거야. 물고기가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 눈이 세 개다.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할 때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지느러미가. 근데 좀 독특한 사건인데, 이 지느러미가 부모보다 좀 짧은 애도 있고 어떤 애도 있어? 긴 애도 있겠죠. 부모보다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어요. 근데 긴 애 자손들 중에서 또 부모보다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최대 길이에 달하는 애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뭐 인간 중에 뭐 부모 키 크다고 해서 키 큰 사람만 계속 결혼하면 뭐 3m, 5m 나오나?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유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적으로 한계를 뚫어줄 사건이 발생해. 바로 뭐냐면 유전자의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 A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표현해. 자, 라지 A면 긴 거고요. 스몰 A면 짧은 거야.
근데 이 가질 수 있는 A의 개수가 그냥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이 염색체 유전자 조합 이야기하는 거거든. A를 두 개밖에 못 가지는 거지. 근데 이게 갑자기 알파라는 유전자가 출현한 거야. 왜 출현했나요? 몰라. 이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뒤에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보면 여러분 여기다 라지 A가 뭐 긴 지느러미, 스몰 A가 짧은 지느러미라고 하지만 사실 이 내부 유전자를 보면요, 여기 이 안에 염기 서열이 있어야 돼. ATT, GGC 이런 염기 서열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염기 서열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어. 왜인지는 몰라요. 담배를 많이 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이상한 걸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자서 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물고기가 담피지 않았겠지만 이때는 다 그냥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여기 있던 G가 C로 바뀌어. 혹은 이게 잘려나가요. 혹은 여기에 새로운 유전자가 추가돼.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생겨나. 그러니까 우연이야.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이미 물고기라고 하는 생존에 적합하게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진 애들 있잖아. 여기서 여러분이 랜덤으로 요소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 우연히. 그럼 대부분은 구조가 좀 이상해질 거야. 있던 이빨을 뽑는다거나 지느러미를 뗀다거나 아가미를 뗀다거나 그쵸? 여기다가 갑자기 발을 달아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대부분 불리할 거야 생존에. 근데 그 중에 좀 살만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 돌연변이가 뭐였냐면 이 지느러미가 약간 팔처럼 바뀐 거야. 이거는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야 사실. 물고기한테 팔 달렸다고 해서 갑자기 죽겠냐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살만한 돌연변이가 있었다고. 근데 이 팔처럼 바뀐 애들의 그런 자손들도 보면 이런 유전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지느러미가 자손도 약간 팔처럼 생겼을 거라고요. 됐나? 자, 근데 그런 자손들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손들 중에서 누군가는 다시 지느러미를 갖게 됐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팔이 좀 더 긴 형태로 생겨났을 수도 있고 이랬겠지. 근데 그 중에서 팔이 긴 애들의 집안에 자식을 또 낳았는데 그 중에 돌연변이가 뭐가 있었냐면 피부로 호흡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게 물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 아무 영향도 안 끼칩니다. 도움되지도 않고 방해되지도 않고 피부로 호흡 못하거든 어차피 물속에서는. 대신에 뭘 하냐면 이런 환경에서 여기 바다가 있으면 여기 육지가 있어. 애가 또 우연이 필요해요. 우연의 일치로 파도에 휩쓸려서 여기로 튕겨져 나갔어. 근데 죽을 줄 알았거든요. 물고기니까요. 근데 안 죽었어. 나도 모르게 자기 몸에 피부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그래도 죽을 줄 알았어. 왜냐면 여기 오존층이 없었거든 이전에는. 근데 고생대 초기에 여쯤에 오존층 만들어졌다고 했죠. 어머나 오존층이 있네. 자외선 맞아도 안 죽네. 나와서 보니까 재밌는 게 친구는 먼저 나왔거든요. 뜯어먹을 풀이 있네. 그리고 곤충도 먼저 나왔어 사실 육상으로. 잡아먹을 곤충이 있네. 어머나 밖에 나가니까 살만하네. 나랑 경쟁할 만한 놈도 없고. 그러면 이런 이 생활 패턴을 가진 집안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또 이제 자손을 막 낳았을 거 아니야. 그 집안 중에서도 육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조금 자유로운 애들이 있겠지. 그럼 그 집안의 자손들을 또 보면요. 육지 바다를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어. 자,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양서류라고 불러요. 양쪽에 서식한다는 거예요. 양서류라고. 육지와 바다 양쪽에 서식한다. 그러니까 진화는 사실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주 많이 쌓여야 돼요. 아주 많이. 세대도 아주 많이 거슬러야 돼요. 아주 많이 거슬러서 생겨나야 된다. 양서류가 번성했습니다. 양서류 입장에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밑에 이 바닷속에는 이제 어류가 막 많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쟁하기가 이제 슬슬 힘들어져요. 근데 육지로 나간 놈이 하나도 없어. 해봐야 곤충이야. 곤충은 근데 다 내 먹잇감이야. 자, 그리고 식물이 사실 먼저 나오는데 식물 중에서는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번성합니다. 양치식물 풀이고요. 나무는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풀을 초본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못 본 초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메인 줄기가 있고 풀의 메인 줄기가 있고 여기 얇은 줄기가 있는데 여기서 기다란 풀이 뻗어나와 있는 애들 이걸 양치식물이라고 해요. 양의 치아처럼 생겼다고 해요. 양의 치아처럼 생겼다고 해서 양치식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양치식물이 고사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사리는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상화석으로 쓰는 거지. 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잖아. 긴 시간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서식 환경도 좀 정해져 있는 편이고. 자, 그럼 이 중에서 또 출현한 애들이 있다고. 이 중에서 출현한 애들. 여기 얘네는 출현도 하고 번성도 한 애들입니다. 어류는 출현도 하고 번성. 고생대에 최초로 출현했고요. 고생대에 번성한 애들이에요. 근데 고생대에 막바지쯤에 번성까지 못하고 겨우 출현만 한 애들. 얘네가 누구냐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이제 양서류에서 양서류 바다 육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 중에서도요. 조금 더 바다의 환경에 잘 적응한 애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육지의 환경에 잘 적응한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육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손들 중에서 그 집안들 중에서 또 육지 환경에 잘 적응한 애가 나왔고 거기서 돌연변이가 있어서 육지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잘 증가하게 되는 어떤 집단이 탄생한 거야. 이걸 우리가 파충류라고 불러요. 파충류. 그러니까 양서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파충류는. 근데 생김새 구분이 잘 안 되죠. 도마뱀은 뭐니? 도마뱀은 파충류입니다. 도롱뇽은요? 양서류. 구분을 잘 못하지 않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기 제일 쉬운 건 새끼랑 성체가 똑같으면 파충류예요. 다르면 양서류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개구리 다르게 생겼잖아. 양서류야. 도롱뇽도 올챙이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으면 양서류예요. 네, 이제 파충류의 출현이 있었다. 근데 이때 출현한 파충류 입장에서는 번성을 못한다고. 왜? 육지에 누가 있어? 양서류가 이미 있잖아. 이미 얘네가 지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집 다 짓고 자리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 입장에서 마음 편히 살면서 번식 많이 해요? 못해요? 못하죠. 생식을 많이 못할 거란 말이야. 서식지가 이미 양서류한테 많이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일 테니까. 됐니? 물론 양서류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죠. 말로만 하면 어떻게 증거가 있어야지. 화석 증거가 있어야죠. 자, 화석은 근데 조금 지역적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전 대표적인 것들만 할게. 최소 암기 컷이에요. 답주어. 고생대 화석입니다. 우리 영어로 실러캔스라고 부르는데 갑옷 같은 비늘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크기가 뭐 길이만 2m 이상이었다고 해요. 생긴 것만 보면 내 생각에는 상어랑 싸워도 얘가 이길 것 같아. 상어 못 들을 것 같아요. 생긴 것만 보면. 복원 사진들이 있거든. 박주어, 어류의 화석입니다. 어류의 화석. 또 요거는 좀 기억해 줍시다. 완종류. 이건 약간 어패류처럼 생겼거든요. 어패류처럼. 조개나 이런 애들이 조상벌 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딱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딱딱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완종류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다만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완종류가 한 종은 아니고요. 완종류 안에 여러 종이 있거든. 근데 고생대 때는 이 종의 수가 엄청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한 10개 종밖에 없어. 많이 멸종하고 일부 완종류는 살아있어요. 이 완종류의 대표적인 친구로 누가 나오냐면 방추충이 나와요. 이거 완종류의 하나인데 얘는 그냥 쌀알 무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그림 꽤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쌀알처럼 생겨있는 게 방추충. 약간 이 쌀알 모양의 돌멩이처럼 생긴 애들 있어요. 그죠? 자, 기후 볼게요. 자, 고생대 기후 온난했다. 자, 그리고 빙하기가 있었다 정도만. 좀 따뜻한 편이었고요. 빙하기가 있었다. 이제 다음 수륙분포 볼게요. 고생대 이거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던데 요새는 좀 대명사처럼 쓰긴 하는데 지금 보면 5대양 6대주의 형태란 말이야. 대충 보면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있을 거고 여기에 뭐 호주 있을 거고 이쪽에 아프리카 있을 거고 유럽 여기 아시아 이렇게 있을 거고 북아메리카 있고 남아메리카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대충. 자, 지금은 이렇게 바다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요.
육지도 좀 떨어져 있죠. 그지? 네, 여기다 5대 6대 형태잖아요. 근데 이 판이 계속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계속 뭐 합니까? 움직입니다. 자, 움직여요. 자, 그러다 보면 이 대륙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합쳐져 있는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의 시기. 됐나? 자, 이런 대륙을 뭐라고 불러요? 판기. 판기아가 아니야. 얘들 초대륙이라고. 초대륙이 판기아던데 아니야. 초대륙은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이게 퍼졌다가 흩어졌다가 이 짓거리를 반복한단 말이야. 정확히 몇 번 했나요? 몰라. 성감도의 시대 때 연구된 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추론하기로는 최소한 10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초대륙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지. 초대륙 1이 있었다가 퍼졌죠. 초대륙 다시 2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퍼졌을 거 아니야. 3이 만들어졌다가 퍼졌겠지. 4가 만들어졌다가 퍼졌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초대륙의 이름이 판게아예요. 원체 모든 초대륙이 판게아인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초대륙이 판게아인 거야. 그 이전에 뭐 누나라고 하든지 뭐 로디니아 이런 초대륙들이 더 있었고요. 됐나? 자, 뭐 거기까지는 됐고, 자,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고생대 말기에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판게아가 그러니까 이 이후에 초대륙은 없어요. 지금은 판게아가 형성됩니다. 자, 다시 중요한 거 판게아가 뭐 된다고요? 형성. 인제야 만들어졌다고. 쪼개진 게 아니라 인제야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얘네가요 막 붙었다고. 이해되니? 그럼 봐봐. 이 가운데 육지와 육지 사이는 원래 뭐였어요? 바다였죠. 이 주먹 사이 바다가 넓게 있었겠지. 근데 붙었잖아. 바다 다 어떻게 돼? 가운데 바다는 다 사라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또 육지끼리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들이 다 사라져. 가운데 바다들이 다 사라져. 이해되냐? 이게 고생대 말에 있었던 대멸종의 원인입니다. 피해는 해양 생물하고 육상 생물 중 누가 많이 봤을까? 해양 생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봤죠. 압도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 피해 90% 정도는 해양 생물이 받아요. 압도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됐나? 이게 고생대. 우리 세 번째 표시를 이렇게 했지. 2번 고생대로 한다면 3번은 중생대입니다. 자, 그럼 저렇게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종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생물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식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고생대에 거시식물 출현했다 이것만 좀 추가해. 지방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 거시식물들 출현했다. 근데 이 파충류나 거시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새를 불리기가 어려웠다고. 막 개체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양서류나 양치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멸종 사건은 생태계를 어느 정도 리셋시키는 거야. 개체수가 많은 종하고 적은 종 중에 누가 피해를 많이 볼까요? 많은 종이 피해를 많이 보지. 봐봐. 개체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대멸종이 당연히 둘 다 줄기 하겠지. 근데 이렇게 줄어. 그러니까 아까만큼의 차이는 안 나요. 아까만큼의 차이는 안 나게 돼. 그러니까 생태계가 어느 정도 리셋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파충류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기 시작해. 경쟁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같은 파충류들도 줄어든 게 있으니까 전체적인 개체수가 줄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자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성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전 단계에 출현한 애들이 여기서 번성합니다. 성감변신에서 고생대 넘어올 때 좀 다른데 여기는 이전 단계에 출현한 애들이 여기 이전 단계에 출현한 애들이 모두 번성하나? 그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애들만 배우는 거지. 아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종도 있겠지만 걔네는 안 배우니까 이렇게 이어가져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또 출현한 애들이 있겠죠. 자, 누가 출현하냐면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포유류가 출현. 자, 포유류 우리 파충류랑은 다르게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새끼를 낳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출현한 포유류들은 다 소형 포유류였어요. 사실 소형 포유류. 뭐 해봐야 토끼 다람쥐만 한 애들. 이런 애들. 번성하던 애들은 공룡. 그 공룡이 너무 많아요. 걔네가 삶의 터전이 거의 없어. 거의 터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성까지는 좀 어려웠다. 파충류에서 변해. 사실 우리가 파충류로부터 우리가 비롯된 거죠. 파충류의 특징이 뭐예요? 포유류랑 다르게 알을 낳죠. 이것도 비슷한 과정이에요. 파충류 중에서 알을 좀 잘 못 낳는 애들이 있었어요. 잘 못 낳는 돌연변이로. 알 못 낳. 그냥 알이 엄마 뱃속에 품어져 있어 계속. 새끼가 부화해서. 그럼 보통 엄마나 새끼가 거의 죽겠죠. 엄마는 거의 무조건 죽겠지. 왜 알이 몸속에서 깨졌잖아. 알 파편이 막 이 몸에 남아있는데 장기에 손상도 가고 막 이러니까 살기 어려웠겠지. 근데 그 새끼가 살았어. 근데 그 새끼도 엄마랑 비슷한 확률이 높겠지. 유전자를 받았을 테니까. 근데 그 새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많은 애들 중에 일부는 알이 좀 얇은 애들이 있었어. 안 죽어. 그 새끼도 알을 뱃속에는 갖고 있는데 안 죽어. 알이 뱃속에서 깨졌는데 안 죽어. 알이 계속 얇아져. 그 중에서 더 얇은 애가 있어서 돌연변이가 있어서 현저하게 얇아져서 그게 지금 우리 포유류 엄마의 양막의 형태가 되어 있는 거야. 사실 그거 알이에요, 알. 얇아진 거지, 얇아진 거. 얇아진 형태 알인 거죠. 새끼를 보호할 수 있게. 근데 얘네도 어쨌든 나름의 생존 방식을 가졌습니다. 그 파충류에 비해서 장점은 파충류의 알을 어차피 밖에 놓고 돌아다니니까 자리를 비우면 다른 애들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있는데 포유류는 어쨌든 엄마 뱃속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름의 생존의 장점이 있었던 애들이 출현했다. 자, 식물도 비슷하게 소치 식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번성은 못했대. 번성은 못했대. 자, 증거 화석. 자, 이때 당시에 이랬다는 증거. 파충류가 번성했다는 증거. 대표적으로 우리 공룡이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이 두 개만 외울게요. 중생들. 두 개는 필수라서. 공룡하고 암모나이트. 두 개만 외울게요. 공룡하고 암모나이트. 이제 공룡과 암모나이트. 자, 기후 볼게요. 자, 중생대는 모든 시기 중 가장 온난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빙하기가 없었어요. 빙하기가 없었어요. 자, 수륙분포. 자, 우리 판게아가 지금 붙어있지 않잖아? 그럼 어느 시기부터는 분리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게 중생대 초기입니다. 여기에 슬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생대 초기에 판게아 분리가 시작해요. 그럼 여기 이때는 어쨌든 판이 막 엄청나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 생물들이 온전하게 살아있긴 힘들겠죠. 막 땅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겠지.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안 컸어. 그렇게 큰 대멸종은 아니야. 한 15% 정도 사라진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15%는 사실 굉장히 큰 거지. 근데 A에 비해서 얘는 절반 다 나왔거든요. A에 비해서는 좀 충격이 약했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빵 부딪힌 거야. 근데 분리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과정에서 있었던 충격이 더 컸겠지. 자, 이때 기억해야 될 거. 판게아 분리가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 제가 여기서 해안선을 표시해볼게요. 여기 해안선. 이거죠. 내부는 이제 내륙 지방이겠지. 해안선만 제가 표시해봤어.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해안선 표시해볼게. 이게 이 내부가 해안선이 돼버려요. 여기도 해안선이 돼버리지. 여기도 해안선이 돼버리죠. 이해되니?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했던 것 같아요. 혹은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해양성 기후가 발생하는 장소가 증가했다. 해양성 기후. 바다에 맞닿아 있는 길이 늘어났다. 그리고 봐라. 그럼 여기에 새로운 바다가 생겼죠. 이렇게 새로운 바다가 생겼지. 보여? 새로운 바다들이 생겼잖아. 이제 육지들이 퍼져가면서. 자,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바다가요. 대서양하고 인도양이에요. 같은 말이 대서양과 인도양의 면적이 증가합니다. 사실
사실 여기 바깥쪽엔 제일 큰 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다를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재밌긴 한데 웃기긴 한데 가장 얘는 판자의 형태면 바다가 사실 몇 개밖에 없는 거야. 거의 하나만 있다고 봐야 되겠지. 이거를 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럼 나머지 바다가 늘어나는 거니까 태평양 먼저 오히려 어떻게 됐어? 줄었습니다. 태평양은 줄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오면 살짝 어렵게 나온 거다. 여기까지 나오면 살짝 어렵게 나온 겁니다. 네, 우리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빡세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신생대. 잘 외우기만 하세요. 사실 이거 여기 파트는 중딩들도 외우려면 외우지. 난이도가 유달리 높은 내용은 없어서 신생대. 자, 어쨌든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로 돌아옵니다. 왜 끝났습니까? 중생대는 운석이 떨어졌어요. 백악기 말에 커다란 운석이 떨어져서 우리 멕시코의 유타칸 반도에 그 흔적이 있어요. 이 직경이 이게 10km가 넘는 거야. 운석이. 이게 우주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10km가 넘는 운석이. 요때 아주 큰 운석이 떨어지면서 주변에 큰 충격을 주고요. 그럼 운석 맞아서 죽었을까? 그런 애들도 있긴 하겠지. 있긴 할 텐데 그게 많아요? 그건 아니죠. 운석이 충돌하면서 여기에 화산재들이 막 올라와. 기온이 막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 화산재가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요. 운석이 떨어지면서 주변 지면에 압력을 줄 테니까 큰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여기 기후가 변화하게 돼. 화산재들이 올라서 햇빛을 가려요. 그러니까 지구가 갑자기 확 식어. 그래서 멸종을 많이 합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어쨌든 그거 때문에 신생대로 넘어왔대. 빙하기는 아니야. 빙하기 없다고 했어요. 빙하기까지는 아니고. 자, 신생대에 번성한 애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있냐? 포유류 속시. 얘네는 중생대에 이미 파충류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출현을 했기 때문에 번성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운석 때문에 자연위기가 다시 리셋이 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성이 가능해집니다. 포유류와 속시. 자, 누가 출연했나요? 자, 이제 새로운 어떤 류가 출연한 건 아니고 후기에 신생대 후기에 인류 조상이 출연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들 있죠? 이 조상들 뭐 들어봤을까? 호모 에렉투스 정도는 들어봤나요?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우리가 사피엔스죠? 뭐 네안데르탈인 정도? 조금 더 쉽게 가면 그 위에가 누구야? 그 위에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속의 조상들하고 네안데르탈인까지 다 합쳐서 있는 이 조상이 누구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애들. 거기가 한 200에서 4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200에서 한 400만 년 전에. 그래서 신생대가 6,600만 년이니까 여기서도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 정말 최근이죠. 정말 최근에 있었던 게. 후기에 인류 조상이 출연했다. 자, 그러면 이때 발견된 화석들 있나요? 네, 있죠.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맹어는 화폐석. 화폐석 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널쩍한 돌처럼 생겼는데 여기 무늬가 좀 박혀있어요. 이게 옛날 궁전과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화폐석이라는 이름이 좀 소뚜껑처럼 생겼거든요. 소뚜껑처럼 널쩍하게 생겼는데 이런 애들이 있다. 자, 기후 볼게요. 자, 신생대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신생대는 빙하기가 4번, 간빙기는 3번 있었습니다. 지금 또 신생대죠? 지금은 뭐야?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시면 지금은 빙하기야? 간빙기입니다. 간빙기. 자, 횟수만 보면 그럼 빈간이어야 되니까 지금 빙하기인가요? 아니야. 지금은 간빙기야. 왜냐면 저거는 큰 것만 따져. 대빙하기와 대간빙기만 따지거든. 지금은 소간빙기예요. 소간빙기. 지금은 간빙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수력분포 봅시다. 자, 이때는 수력분포가 현재와 비슷해졌을까? 이게 충분히 많이 멀어져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충분히 멀어졌어요. 여기에 있던 애들이 다시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다 멀어진 건 아니야. 부딪힌 판들도 있어요. 지구는 둥글잖아.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서로 어떻게 되기도 해. 부딪히기도 하겠죠. 꼭 이렇게 반대편에서 부딪히는 건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가다가 경로가 조금씩 변화해가지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조금씩 변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현재와 비슷한 수력분포를 갖게 됩니다. 지금이 신생되니까 자 이때 지형 하나만 기억할게요. 히말라야 조금 더 욕심내면 알프스까지 이런 애들이 성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 중에 히말라야는요 나이가 진짜 어린 편이에요. 지금 매우 제일 높은 산이지만 나이로 치면요 얼마 안 됐습니다. 5천만 살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거야 얘들아. 지구 역사가 몇 억 년이니까 46억 년이니까 한참 오래된 산들도 있어. 뭐 로키 산맥 이런 거 보면 걔 4억 년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한참 어린 산들. 네, 히말라야는 좀 기억하지 않아? 우리 대멸 좀 하고 좀 쉽시다. 자, 우리 제가 아까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대멸 좀 5번 있었거든요. 총 5회 발생했습니다. 자, 고생대 3번, 중생대 2번. 고생대 3번, 중생대 2번 있습니다. 성칸브리아 시대 때 없었어요. 신생대도 없습니다. 신생대도 없어. 자, 그리고 이 대멸종이 일어난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원인들. 아까 제가 몇 가지는 좀 설명드렸는데 뭐 있었어요? 운석 또 판, 그죠? 판의 운석. 판의 운석. 운석. 화산. 그죠? 그 다음 기나기. 이런 것들 있겠죠. 됐나? 얘들아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멸종은 아니에요. 무조건 대멸종은 아니고 그런 게 좀 심하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보면 해양 무산소, 해양 무산소, 해양 무산소화. 자, 이게 뭐야? 이름 그대로 봐봐. 해양 바다가 산소가 없대.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광합성한 대로 없어져서. 광합성한 애들이 없어져서? 아니요, 오히려 너무 많아. 진화해서. 아니야, 너무 많아졌어. 녹조가 너무 많아. 녹조가 너무 많아요. 넌 녹조 현상 알아? 녹조 현상? 몰라? 이 녹조류들 있잖아요. 얘네가 강 위를 뒤덮고 있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산소가 못 들어가, 바닷속으로. 못 들어가. 얘네가 다 덮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 빛도 못 들어가. 이게 녹조 현상이야. 이게 너무 심했다는 거야. 너무 심했다. 이런 걸 해양 무산소화라고 부릅니다. 해양 무산소화. 자,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봅시다. 대충 우리 시기를 좀 나눠보면 여기까지를 성칸브리아 시대라고 합시다. 한 요 정도를 고생대, 중생대, 여기 신생대 이렇게 나눕시다. 시기. Y축은 생물 과의 수입니다. 과면은 그냥 종보다 상위 분류 단계인 거야. 과는 종보다 상위 분류 단계. 종으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과 정도로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성칸브리아 시대 때 동안은 생물이 없었다고. 없었어요. 그치? 초반부에는 없었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절반 정도 되니까 남세균을 비롯한 최초 생명체들이 이제 조금씩 고개를 까딱까딱 하기 시작해요. 늘어납니다. 됐나? 다세포 생물도 조금씩 생기고요. 자, 이때 고생대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요. 아까 제가 요 띠에서 요때 없다고 했어요. 대멸종 없다. 오히려 생물수가 늘어서 고생대로 분류하는 거야. 됐나? 자, 가다 보면 여기서 해양 무산소 사건이 첫 번째로 한번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아요. 한 15% 날아갑니다. 15% 나. 이게 첫 번째 대멸종이야.
자, 근데 대멸종이 있으면요, 이게 오히려 이 이후에는 생물종 수가 훅 늘어요. 훅 늘어. 다른 애들한테는 기회거든. 훅 늘어요. 근데 이때 중생대로 넘어가는 이 딱 경계에서 고생대 말에 여기 한 번 더 꺾였어야 되는데. 한 번 중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고, 중간에 사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중생대가 되면서 진짜 절반이 날아가. 절반이 확 깎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로 다시 생물종의 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다시 늘기 시작. 너무 안 예쁘게 그려도 돼. 그냥 줄어든 시기만 보면 돼. 한 1번, 2번, 3번. 그러다 다시 훅 늡니다. 근데 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가다가 한 번 또 훅 꺾여요. 이거 왜 꺾였냐면 중생대 초기거든요. 아직 중생대 초기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 판게아가 분리됐지. 판게아 분리에 의한 대멸종이 한 번. 초기 때. 그러다가 다시 숫자를 늘리다가 이쯤 되면 신생대가 되면 다시 훅 줄어요. 신생대가 되면서 훅 줄고 다시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좀 많이 줄어든 시기 1, 2, 3, 4, 5번 이 5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근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는 3차 대멸종과 5차 대멸종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생대, 중생대 넘어갈 때와 중생, 신생대 넘어갈 때. 그래서 먼저 3차 대멸종. 자, 원인 찾는 거야. 3차 대멸종 원인. 이야기했죠? 판게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판게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분리 아니야. 판게아 형성이에요. 분리는 4차 대멸종 원인이고요. 판게아 형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판들이 막 와갖고 지들끼리 꽝꽝꽝꽝 부딪히네. 그러면 땅 속에서 난리가 나겠죠. 마그마들이 충격을 받고 압력을 받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내역은 화산 폭발이 있었고 빙하기가 변동됐어요. 자, 3차 대멸종은 고생대 말이에요. 고생대 말. 고생대 마지막 기의 이름이 페름기거든. 그래서 이걸 페름기 말 대멸종이라고 또 불러요. 페름기 말 대멸종. 자, 그다음 5차 대멸종 봅시다. 이건 중생대를 끝낸 사건. 자, 중생대 마지막 기가 뭐야? 되게 유명한데. 주라기보다 다음이 있죠. 백악기 말 대멸종. 요게 문석수. 아까 이야기한 멕시코 유타칸 반도에 떨어진 운석. 그럼 운석이 부딪혔으니까 어쨌든 지면에 압력을 가하긴 할 겁니다. 누르면 내부에 있던 마그마가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지. 화산 폭발이 됐어요. 자, 그리고요 화산 폭발에 의해서 기온 하강이 있긴 했거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얘는 빙하기는 아니에요. 빙하기까지는 아니야. 빙하기가 되려면 이제 거의 한 200만 년 이상 동안 기온이 2도 이상 떨어진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기온이 하강했다 정도로 마무리 해주셔야 돼. 제가 디테일 챙기셔야 돼요. 빙하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 물론 그 운석을 발견한 것도 증거인데 실제로 그 돌이 남아있진 않아요. 운석은 당연히 다 없어져 있고 페인 흔적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멕시코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거기가 운석이 박혔던 곳인지도 몰랐지. 왜? 이게 작은 구덩이면 눈에 보이잖아. 근데 이게 직경이 10km가 넘어. 그럼 그냥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겠지. 그 위성으로 발견한 거거든. 위성으로 발견한 건데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요때 당시에 지층을 좀 추적해 봅니다. 지층을 좀 추적해봐요. 그래서 요거를 KPG 지층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KPG 지층 분석. 자, 이게 뭐냐면 그래프로 나올 건데. 자, 오늘 X축이요. 이리듐이라고 하는 것의 오도입니다. 이리듐. 원소의 이름인데요. 이리듐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운석에 존재하는 원소예요. 이 정도만 가져요. 지구상에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운석에 존재하는 원소야. 이리듐.
외부 운석이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리듐이 보이면 이거 운석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어. 됐니? 자, Y축은 그냥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요 밑에가 선칸브리아 시대고 여기가 고생대, 뭐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볼까? 그러면 이리듐이요 없어요. 지구상에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x 값이 0이야 돼. 그래프가 x 값이 0이야 돼. 이렇게 가요. 근데 하필이면 중생대랑 신생대 경기에 여기만 이리듐 농도가 확 늘어져 있는 거야. 여기만 x값이 발생했잖아요. x값이 발생했다는 건 이리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리듐이 있다. 그럼 왜 여기만 이리듐이 있냐라는 거지. 왜 이 시기에만? 왜? 이때 뭐가 있었을 테니까. 운석이 있었을 테니까. 운석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 이리듐 농도나 운석의 규모를 봤을 때 중생대를 끝낼만 했었다. 겠죠. 됐나? 우리 한 줄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좁으니까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이 대멸종의 두 가지 특징을 좀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해양 생물의 피해가 보통 훨씬 큽니다. 해양 생물의 피해가 더 커요. 해양 생물은 이제 주변 환경 변화에 조금 더 취약합니다. 육상 생물보다는 피해가 더 큽니다. 자, 또 대멸종 이 순간에는 종의 수가 급감하지만요, 대멸종 이후에는 결국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물 종의 수를 늘리는데 많은 템포를 올려줬던 이런 사건들이 대멸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과정하고 10분 쉬었다가 26분에 시작할게요.